자,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제도입니다. 그리고 교육인데요. 우리 교재 13페이지에 있고요. 지금 용어정의 중개사물은 좀 어려웠습니다. 생각을 해야 되고 판례가 있고 좀 관념적인 거기 때문에 복잡해. 단순히 딱 답이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풀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논란의 여지 없고요. 그냥 단순히 암기입니다. 공부하면 쉽고 공부 안 하면 어렵죠. 숫자를 공부 안 했는데 뭐 생각한다고 7일이 7명이 뭐 8명이로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 고민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암기해야 됩니다. 숫자는. 그래서 우리 암기 프린터 이제 보겠습니다. 39번에 보면은 이게 숫자 나와 있죠. 39번에 귀찮아서 자꾸 찾아보고 밑줄 치시고 이거 그냥 아끼지 말고 쓰시라고요. 프린터. 안광이 지배를 철할 때까지 눈동자가 이 종이를 뚫고 나갈 때까지 보셔야 돼요. 자꾸 보다 보면 뚫고 나가죠. 나중에 흐느흐느 해가지고 다 보이잖아요. 뒤에 있는 글씨가. 그렇게 될 때까지 보셔야 돼요. 39번에 몇 번에 있습니까? 39번에 동그라미 6번에 있죠? 밑줄 치놓으세요. 아직도 밑줄 안 치놨으면. 7명 이상 11명 이내입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입니다. 위원장이 임명 위촉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임명 위촉하고요. 모든 위원 임기 2년이라고 하면 X입니다. 공무원 제외입니다. 그 임기는 어디 있냐면은 우리 암기 프린트 38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 3개가 있는데요.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X 해놓고 맨 뒤에 원칙 2년이라고 돼 있죠. 원칙 2년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암기 프린트 38번에 맨 밑에 두 번째 까만 별표. 공무원은 제외한다는 이야기예요. 원칙은 2년이지만 모든 위원 임기 2년이다 이렇게 하면 X죠. 여러분들이 혹시 시험에 잘 모르면 모든 반드시 꼭 뿐 하나여 절대로 이런 말이 들어가면 그건 80% 이상의 X입니다. 왜?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영국 속담에 There is no rule but exception.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법은 다 예외가 있다고요. 그래서 모든 위원은 임기가 2년이다. 이건 X라고요. 공무원은 발령 나가지고 근무하는 동안 임기라고요. 3년, 4년도 할 수 있어요. 공무원들은 근데 보통 공무원들 이 공무원들 보니까 2년마다 자꾸 옮기더라고. 2년, 제가 연수교육하러 그 경기도하고 이게 가보면 똑같은 사람이 맨날 바뀌어요. 담당자가 한 2년 만에 가면 없더라고 바뀌고. 그 보통은 2년 안에 바뀌긴 하지만 어쨌든 공무원은 계속 근무할 수도 있다. 보궐위원회는 전임 임기의 남은 기간만 합니다.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7일이 암기 프린터 39번에 14번. 39번에 14번. 밑줄 치놓으세요. 39번에 14번 찾았어요? 네. 밑줄 치놓으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프린트 들어오면 다시 하나를 복사하더라도 자꾸 보셔야 돼요. 7일 전까지. 왜 7일 전까지 통보하라고 하겠어요? 근데 6일도 아니고 8일도 아니고 7일이어야 되는 이유는 사실 없어요. 그냥 규칙을 그렇게 정한 거고요. 그래서 암기를 해야 된다고. 왜 8일도 아니고. 근데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 모든 과목을 다 공부해 보니까 숫자가 3일, 5일, 7일, 10일, 15일, 30일, 1개월, 2개월, 3개월, 1년, 2년, 3년, 5년, 10년 보통 이 정도 숫자 나오더라고요. 대부분. 6일, 8일 이런 건 없죠. 12일, 13일 이런 건 없잖아요. 숫자 시험에 나오는 숫자. 14일 이런 건 있어요. 보통 14일은 2주니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가 있는데요.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교재 13페이지 우리 핵심 필수서 13페이지에 정책심의위원회가 있고요. 제척사유. 제척사유가 그게 15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제척사유. 15페이지 메뉴에 박스에 제척사유가 있다고요. 그 제척사유에 보면 메뉴에 동그라미 기억. 배우자 이거나 배우자 이 어떤 사람. 배우자 이 어떤 사람은 뭐예요? 이혼했어요. 전 배우자.
전 배우자는 사랑한다, 절대 사랑 안 한다. 답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 배우자였던 자도 재척사유, 재척사유가 된다는 건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되는 사유예요. 왜 안 돼요? 회의 참석해가지고 누구 한 사람한테 유리하게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전 배우자를 사랑할 수도 있어. 위장이혼한 사람도 있어.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위장이혼한 사람도 있다고. 재산 같은 거.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은 배우자가 위장이혼하자, 재산은 다 내 앞으로 하고 일단 서류상만 이혼하자 하면 내 앞으로? 그럼 전부 다 내 앞으로 다 넘겨주면 오케이 하면 되겠죠. 결혼하면 재산은 내 앞으로 하는 게 좋아요. 내 앞으로요? 내가 남자면 남자 앞으로, 내가 여자면 내 앞으로 있는 게 좋다고. 남 앞으로 돼 있는 것 빼앗아 올라오면 소송해가지고 피곤해. 근데 내 앞으로 돼 있는 거는 그냥 반 나눠주는 건 인심 쓰면서 나눠주면 된다고. 그냥 무조건 내 앞으로 하는 게 좋고요. 저도 제 앞으로 했는데 와이프가 자꾸 빨리 그 분양을 받았는데 공동명의를 하라고 또 그 분양 회사에서 연락 오더라고.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공동명의를 하자고 자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어요. 그 계속 그러는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혼하지 않는 한은. 이게 결혼 생활 해보니까 같이 사는 거는 괴롭고 혼자 사는 거는 외롭고 인생은 어차피 힘들더라고요. 같이 살아도 힘들고 혼자 살아도 힘들고. 자꾸 잔소리 해야 되니까 힘들어요. 나이 먹으면 자꾸 잔소리만 하니까 힘들어. 젊을 때야 좋지. 젊을 때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사랑한다 소리는 안 하고 무조건 잔소리만 해야 돼. 재척사유. 그래서 배우자 이었던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해당 안건의 친족이 이었던 자, 친인척이면 아무래도 그 사람한테 유리하게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디귿에 보니까 정언, 진술, 자문, 조사의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이런 걸 하면은 돈 받고 해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돈 받았으니까 아무래도 돈 받은 사람한테 유리하게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회의 참석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리얼,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대리인이 뭡니까? 법률 대리인이면 변호사예요, 변호사. 형사사건에서는 변호인이라고 하고 민사사건에서는 대리인, 법률 대리인이라고 하죠. 돈 많은 사람들은 재벌 총수들 이혼하면 직접 출석 안 하잖아요. 법률 대리인들 보내가지고 자기들 변호사들끼리 소송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 법률 대리인. 대리를 했으면 대리료를 받잖아요. 그 변무사비가 아니라 변호사 수임료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회의 참석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회의 참석하면 안 되는 사유고, 기피라는 거는 뭐냐면, 인터넷에 재척, 기피, 회피 치고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형사소송법에 주로 있는데, 재판부 기피 신청 이런 말 나와요. 안건 당사자가 정책심의위원회를 저 사람 내 안건 심의하는데 회의에서 빼달라고 요청하는 걸 기피 신청이라고 그래요. 왜? 나한테 지금 악감정이 평소에 있어가 저 사람 나한테 불리하게 심의할 가능성이 있다. 회의에 빼달라. 그래서 재벌 총수하고 이혼하려고 하니까 재벌 총수들은 판사하고 사법연수원 동기를 그냥 변호인으로 임명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 기피 신청하더라고. 저 사람은 나한테 불리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상대 배우자가. 그런 게 기피 신청입니다. 회피라는 것은 뭐냐면 회피는 재척 사유에 해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척을 안 시키면 스스로 회피해야 됩니다. 정책심의위원회에 전 배우자였던 자가 와가지고 안면 받쳐서 회의 참석 안 하겠다. 스스로 빠져야 된다고요. 그게 회피입니다. 회피. 회피 안 하면 해촉할 수 있습니다. 해촉. 그 동그라미 4번 15페이지. 해촉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개업소 사장이 되면은 직원을 고용할 때 위촉 계약서를 적는 게 좋아요. 위촉 계약서나 프리랜서 계약서를 적는 게 좋아요. 물론 현실적으로 계약서 안 적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계약서 안 적으면 나중에 다툼의 여지가 있죠. 미리 계약서 적는 게 좋아요. 위촉 계약서 적으면 해촉해버리면 돼요. 근데 근로계약서를 적으면 마음대로 못 잘라요. 근로계약서 적어가지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해고, 예고해야 돼. 한 달 월급은 줘야 된다고. 한 달 전에 해고, 예고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보통 위촉하잖아요. 우리 정치 비대위원장 이런 건 위촉돼 있다잖아요. 해촉해버리면 끝이에요. 그 숫자들 주의하시라고. 숫자 7일 7명 이상 11명 이하.
자,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 자료, 교재에 있죠? 이거 강의 교환에? 이거 있어요? 숫자 전부 다? 아니, 강의 교환에 지금 강의 노트에. 그 이게 비슷비슷하니까 비교해서 보시라고 자꾸. 이거는 뭐 계속 보는 수밖에 없죠? 어떻게 암기해야 되냐? 계속 반복해서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배우들 그 대본 암기하는 거, 대본 리딩 연습을 하더라고. 계속 읽는 거예요. 암기될 때까지. 좀 특이한 점은 이 전부 다 보면 뭐예요? 지금 이게 다 홀수예요. 홀수. 홀수인데 여기 짝수가 있다는 게 특이한 사항입니다. 원래는 홀수가 맞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칙이 뭡니까?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가반수 출석, 가반수 찬성이에요. 근데 이게 짝수가 있으면은 가부 10명이어가지고 만약에 5명 찬성, 5명 반대해버리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죠? 그래서 아마도 10명 이상이라고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10명은 안 할 겁니다. 어쨌든 이게 특이하니까 좀 기억은 하시라고요. 상가임대차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고요. 분쟁조정위원회는 5명 이상 30명 이하입니다. 지금 오늘 해야 될 거는 이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요 숫자만 전부 위원장 다 포함입니다. 제외해버리면 위원장을 한 명 더 더해버리면 다 짝수가 되는 거죠. 지금 가장 심각한 게 우리 국회의원 300명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말하면 논리적으로 말하면 한 명 늘려야 돼요. 원래 한 명 늘리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국민들이 다 줄여야지. 지금 한 50명만 하면 되지. 뭐 이리만 놈 하고 욕하고 그러니까 못 늘리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실제로는 줄이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법적으로는. 그냥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뭐 저도 늘리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지금 300명 짝수라는 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300명 다 출석해가지고 150명 찬성, 150명 반대해버리면 민주주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죠. 근데 이때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300명 다 출석한 경우는 없더라고. 사람 많다 보면 뭐 해외가 있고 어디 또 국무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절대로 다 참석은 안 하긴 하더라고. 그렇지만 이론적으로는 다 참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짝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홀수로 한 명을 줄이거나 한 명 늘리거나 해야 되는데 줄이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다 자기들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까 여야 모두. 이번에 4월달에 하는 거 선거구 조정 많이 됐어요. 인천, 서구 이런 데는 한 명 늘어났어요. 그럼 줄어든데도 있겠죠. 헌법에 너무 그 시골하고 도시하고 너무 차이 많이 나면 안 되게 돼 있죠. 인구수에 비례해가지고. 그러면 비례의 원칙이 위반되니까 시골에 있는 사람들 한 표가 훨씬 더 크게 먹힌다고 도시보다. 지금 시골 같은 데는 몇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군 해봐야 몇만 명도 거의 안 돼요. 마을 하나가 우리 서울에 아파트 단지 하나만도 못한다고요. 면 하나가 아파트 단지만 하겠네. 지금 재건축하는 거는 막 3,000세대 이런 것도 많잖아요. 서울에 1,000세대 넘는 경우도. 자,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에 둘 수 있는데요. 심의사항은 4가지입니다. 4가지. 13페이지 우리 교재 13페이지에 있습니다. 13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심의사항인데 시험에 동그라미 1번 요거는 시도지사가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요거는. 나머지는 시도지사가 따라야 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주잖아요. 우리. 근데 서울하고 경기도, 인천 시험 문제 각각 다르면 난이도가 다르면 만약에 인천에 쉽게 낸다고 하면 사람들 전부 인천으로 몰려가겠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 난이도 똑같이 해라 하면은 따라야 된다고요. 자기 취득에 관한 사항은. 그 지금 전국 시험 문제 똑같잖아요, 사실. 시도의사가 자격증을 주지만. 그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중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 경우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X입니다. 중개 보수는 시도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시도별로 달라도 되죠? 자, 시험 시행기관은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되고요.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는데
미리 정책 심의에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사후 의결을 거치면 된다. X로 출제됐고요. 원래 시도의사가 실시를 해야 되는데 공기업, 준정부기관, 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응시 자격은 원칙적으로 모두 다 시험 볼 수 있습니다. 못 보는 거 2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부정행위,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 자격 취소 3년간 시험 못 봅니다. 그 외에 교도소에 복역 중인 자, 미성년자, 파산 선고받은 자, 신용불량자 모두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외국 사람도 시험 볼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5년, 자격 취소 3년입니다. 자, 시험 방법인데 시험은 원칙은 1, 2차를 구분해서 시행합니다. 지금 시험 방법이 보면 전부 다 예외적인 방법으로 시험을 보고 있어요. 원칙은 1차 합격한 사람만 2차 보는 게 원칙이라고요. 근데 지금 1, 2차 동시에 하고 있잖아요. 예외적으로. 그 다음에 1차 시험은 선택형,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고 2차는 논문형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는데 다만 1, 2차를 지금 1, 2차 같은 날 동시에 보는 이유가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1, 2차를 같은 날 동시에 보면 2차도 객관식으로 볼 수 있다고요. 지금 1, 2차가 구분되어 있는 시험 중에서 같은 날 보는 것은 공인중개사밖에 없습니다. 주택관리사 따로 보고요. 행정사 다 따로 시험 봅니다. 그럼 왜 공인중개사는 같은 날 보냐? 2차도 객관식으로 내려고. 그 왜 그렇게 우리한테만 객관식으로 내주느냐? 이유는 객관식이 어려워요? 주관식이 어렵지? 채점하기가 어려워요.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다른 시험에 비해서. 40만 명이 접수한다고 돼 있고 실질적으로 2차 시험 보는 사람이 8만 명 정도 되거든요. 8만 명 그 손으로 채점한다 해보세요. 주관식 내가지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저도 사이버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객관식으로 낸 거는 전부 기계가 채점해요. 우리 좀 채점도 못해요. 다 채점하고 주관식 한 문제 내거든요. 주관식하고 단답형하고만 채점해요. 그것도 힘들어. 몇백 명, 200명 학생 이렇게 되면 그냥 한 문제 보는 것도. 근데 전부 다 주관식으로 내놓으면 채점하기 엄청 시간 오래 걸려요. 그래서 객관식으로 내려고 이거 1, 2차를 같은 날 모두 보고 있다고요. 원래는 1차 합격해야 2차 시험 볼 수 있는데 같은 날 동시에 보면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 모르니까 불합격해도 2차 시험 볼 수 있죠. 그 2차 시험 봤는데 1차 불합격했으면 2차 시험은 채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채점을 합니다. 몇 점 받았는지 알 수 있다고 채점을 해가지고. 채점을 해요. 한다고? 네. 내가 한다고 하잖아, 지금. 채점을 하는데 효력은 없으니까 소용은 없다, 무효이기 때문에. 1차 떨어지고 2차 합격해가지고 몇 점인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점수는. 산업인력공단에 들어가서. 그러나 무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 2차 같이 시험 본다면 뭐부터 지금 해야 되겠어요? 1차부터 해야 되겠죠? 계속 1차만 공부를 해야 돼요. 1차만. 2차는 막판에 가서 그냥 암기해도 돼요. 계속 수업 때 듣고 잊어먹고 듣고 잊어먹고. 그렇다고 2차도 아예 수업 안 들어버리면 또 한 번에 암기할 수 없죠. 갑자기. 계속 수업만 듣고 있고 2차는. 2차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제 과목은 다른 과목은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2차라도. 공인중개사법은 따로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냥 수업만 계속 듣고 있으면 80점 나와요, 나중에. 지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다 쉬운 거는 그게 독이 되고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다 알고 쉬우면, 그거는 악영향을 미쳐요. 불합격에 거의. 교만해진다고 사람이 더 이상 배울 거 없다, 더 이상 들을 거 없다 하고 그냥 그렇게 돼버려요. 이거는 예습복습 하지 마세요. 공인중개사법은 그냥 듣기만 하고 있으라고, 요거는 하나 없다 생각하고. 1차 위주로 하셔야 돼, 계속 1차 위주로. 1차는 50%는 이해예요. 50% 이상은. 지금 학계론 주고 뭐 원리금 계산하는 거 저런 거는 그냥 암기해가 답을 찍을 수는 없잖아요. 숫자를 바꿀 수가 있으니까 1억을 대출 2억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암기해가 다 풀 수가 없잖아요. 저런 거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좀 이해를 해야 된다고. 민법도 한 50%는 좀 이해하면서 암기를 해야 돼요. 근데 2차 과목은, 특히 제 과목 이거는 그냥 90% 이상이 그냥 암기라고요. 이해 안 돼도 암기만 해도 80점은 받을 수 있어요.
그 밸런스를 맞추려면 공인중개사법은 예습복습하지 말고 민법 학교는 계속 예습복습하고 이러면 나중에 비슷해져요. 그래도 이게 점수도 더 잘 나와요. 막판 되면 이게 공인중개사법이. 자,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합니다. 이상, 옛날에는 이상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냥 매년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제가 따졌어요. 매년 본다 해놓고 왜 2번 보냐 이랬더니만 매년 본다 했지 내가 한 번 본다는 말을 언제 했냐 이러더라고요. 2번 봤거든요. 15회 추가 시험. 어렵게 내가지고 지금 국토부 지금 과천에 있을 때 가서 막 문 부수고 이랬어요. 데모 심하게 했어요. 심하게 데모를 하면은 또 바꿀 수도 있어요. 지금 의사들도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더 심하게 하든지. 아니,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아마 지금 의사들 이제 다 면허 정지시키고 아마. 아까도 경기도 남만 응급차가 막 다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그 지금 변호사들도 사실은 로스쿨 만들어가지고 많이 뽑고 있잖아요, 지금은. 옛날에 변호사도 300명 뽑았거든요. 우리 때, 옛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60명 뽑았어요, 사법고시도. 그래가지고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판사 됐으니까 10% 안에 들었어요. 6등 안에 들었다는 이야기. 10% 안에 들어야 판사 되거든요. 제가 다닐 때는 사법고시 300명 뽑았어요. 그 지금은 한 2,000명 넘게 뽑아요, 변호사 시험을.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 200만 원만 주면 고용할 수 있어요. 널린 게 변호사예요. 의사들은 지금 한 연봉 4억 정도 된다더라고요. 좀 숫자가 적기는 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근데 레지던트나 지금 전공의, 전임이 이런 거 하는 그런 분들은 월급은 좀 지금 현재는 약하고 일은 엄청나게 세고 그 대신에 개업하면 돈 많이 벌죠. 레지던트 받을 때까지는, 수료할 때까지는 돈은 많이 못 받나 봐요. 그게 돈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못해, 의사. 저도 한번 친구 의사 하는 거 보니까 가방에 막 뼈다귀, 사람 뼈 이런 거 넣어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거 막 술 먹고 맨정신에는 못한대. 저는 못하겠어요. 그거 시켜줘도. 돈 아무리 많이 줘도. 좀 잘 보니까 하는 거죠. 예? 좀 잘 보니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 벌려고. 모르지, 뭐 때문에 하니. 그 돈을 아무리 돈을 벌어도 어느 정도 적성에 맞아야 돼. 저는 너무 그게 피 빼고 이런 거 못하겠더라고. 사람 찔러가지고. 아무나 못해요. 자,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험을 1년에 10번 볼 수도 있고 10년 동안 안 볼 수도 있어요. 한 번도. 이론적으로는 시험을 10년 동안 안 봐도 되고 1년에 10번 봐도 된다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1년에 한 번 보죠. 매년 1회 이상이니까 10번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당해년도 시험을 안 봐도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10년 동안 안 봐도 되고 1년에 10번 봐도 된다고 시험을.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짜증나요. 짜증난다 하면 안 되는데 시험에서는 어쨌든 법이라는 건 아까 물 흘러가듯이 순리대로 있는 게 법이라고 했는데 결국 정부에서 책임지는 거, 국가에서 책임지는 법은 안 맞는다고. 국가는 100번을 보든 100년 동안 안 보든 책임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차라리 매년 한 번씩 본다,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이런 것만 있으면 되는데 항상 예외를 다 만들어 놓죠. 법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시험 1부 면제입니다. 1차 시험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음 회. 지금 34회, 4회에 1차 합격하신 분은 35회만 1차가 면제되고 36회 때는 1, 2차 또 다 봐야 돼. 만약 떨어지면, 35회 떨어지면. 지금 아마 1차 합격자가 한 28,000명 정도 될 거예요. 그 중에서 60%는 떨어집니다. 통계상. 혹시 1차 합격하고 2차만 하신 분 더욱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 계시면. 2차만 하세요? 2차만 하시면 반 이상이 떨어진다고, 2차만 해가지고. 왜 그러냐고? 2차는 쉽잖아요. 2차 어려워요. 2차가 어려워요? 아니, 시험에서 2차도 요즘은 최근에는 어렵게 내고 있어요, 조금. 근데 기본적으로 1차만 내면 1차보다는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만 보시는 분들은, 왜냐면 2차에 공인중개사법에도 1차 민법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 민법과 관련된 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런 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2차만 하는 분들은 그런 걸 1차 다 잊어먹어버렸잖아요. 안 봐서? 네. 그래서 동차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법대 나오신 분이셔가지고.
예, 법대 나오셨으면 잘 하시겠죠. 근데 법대 제 친구 서울법대 나왔는데, 4번 만에 됐어, 4번 만에.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서울대 경제학과 다니다가 전과 해가지고 학원 강사했어요, 학원 강사. 모출판사, 유명한 1타 강사였어요. 지금은 중개업하고 있어요, 화성에서. 돈 엄청나게 벌고 있어요. 중개업 학원 강사했던 게 너무 후회스럽다 이러더라고요. 그 자격증을 4년 만에 땄는데, 경제학을 전공하다가 다시 법대 들어가가지고 그만두고 법학과를 졸업했는데 민법 가락 나와서 떨어졌어요. 근데 학계로는 80점 넘게 받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기억나요? 대학 다닐 때 하는 거 다 기억나요? 법 배운 거? 안 나세요? 안 나는가? 아니, 저는 모르겠는데 친구가 안 난다더라고. 그래서 예, 떨어졌어요. 민법 때문에. 법대 나와, 서울법대 나왔는데 민법 때문에 떨어졌다는 게 말이 돼요? 변호사들도 합격 못해요.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못해요, 이거. 예. 변호사 시험 별로 어렵지 않아요. 우리하고 비슷해요. 로스쿨 들어가기가 힘들지. 졸업시험 합격하면 예, 졸업시험 거의 한 50, 처음에는 80% 이상 합격했어요. 요즘은 뭐 누적되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한 50% 정도 합격하고 있어요. 변호사 시험은. 과거는 다 잊어야 돼. 자꾸 과거에 사로잡히면 옛날에 나도 잘 나갔는데 이렇게 하면 그건 뭐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그 저도 애들한테 옛날에는 뭐 이렇게 어렵게 호롱불 켜놓고 해놨다. 옛날 이야기 하지 마세요. 짜증나니까. 이러더라고. 우리도 어려웠어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 자, 어쨌든 34회 합격하신 분은 35회만 면제되니까 지금 통계상 보면 반 이상이 떨어져가지고 2차만 봐가지고 다시 또 1, 2차 동차를 보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요. 자, 시험 출제 및 채점입니다. 시험 시행기관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출제위원으로 임명 위촉할 수 있고요. 시험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출제위원이 있는 경우 다른 시험 시행기관의 장 및 그 출제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명단을 통보해야 되고, 이렇게 명단이 통보된 출제위원은 5년간 위촉될 수 없습니다. 즉 문제 유출한 부정행위한 출제위원이 있으면 5년간 출제위원 자격이 박탈된다. 이론적으로는 5년이고요. 현실적으로는 영원히 아웃입니다. 이게 공인중개사 역사상 문제 유출된 적이 있어요. 옛날에 LH에 위탁된 적도 있었어요. 시험 이게 산업인력공단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어디 그때 옛날에 유출돼가지고 문제 팔아먹었어요. 1,000만 원에 직원이. 아마 LH였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위탁돼 있을 때 팔아먹어가지고 1,000만 원 주고 팔았는데 그걸 사가지고 1,0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자기 또 복사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또 500만 원을 팔고 그 또 500만 원 한 사람 또 뭐 300만 원을 팔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막 100만 원 마지막에 산 사람 100만 원에 사고 이랬어요. 근데 문제는 산 사람이 다 합격했어야 되는데 문제를 다 가르쳐 주는데도 떨어져 버렸어. 그걸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폭로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통난 거지. 자기가 떨어지니까 열받으니까 문제 보고 해가지고 문제 보여준다고 맞추냐고, 답을 200문제 다 암기한다고 답을 알 수 있냐고요? 전혀 내용을 모르면. 이제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철저하게 해가지고 아마 문제 유출도 안 되고 부정행위 하기도 어렵습니다. 부정행위 하려고 해도 뭐 남의 거 보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옆에 사람이 나보다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 없으니까 못하는 거고, 꼭 하려면 내 거 보고 해야 돼. 내가 그냥 컨닝 페이퍼 만들어가지고. 제가 컨닝 페이퍼 만들어가지고 한번, 컨닝 페이퍼가 아니라 이렇게 고개 돌려가지고 시험 보면서 이렇게 감독관 있는데 이렇게 봤어 보니까 고개 돌리지 마세요 하더라고. 한 번 더 고개 돌리면 부정행위로 간주하겠습니다 하더라고. 또 돌려서 어떻게 하는 거 보려고. 또 돌리니까 시험지 빼앗아 갑니다. 한마디 하면 그러면 가져가세요. 이랬더니 어르신 왜 그렇게 흥분하십니까? 이왕 오셨으니까 시험은 보고 가세요 하면서 이러더라고. 가져가라고 그냥 줘버리니까. 군 감독관에 따라 다른 거지 일률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또 어떤 감독관이 진짜 가버릴 수도 있어요. 자, 시험 공고입니다. 2월 말까지 계략적 사항은 공고합니다. 지금 계략적 사항 이미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본다고 공고돼 있죠. 계략적 사항은 2월 말까지입니다. 시험에
전년도 말까지, 뭐 12월 말까지 이런 식으로 X로 나왔어요. 2월 말까지입니다. 2월 말까지 계략적 사항을 공고해야 되고요. 확정 공고는 시험 보기 90일 전까지. 우리 암기 프린트는 38번. 38번 한번 보, 34번, 38번. 38번에 맨 밑에 첫 번째 가만별표 시험 공고 90일 전까지라고 돼 있죠? 그 확정 공고가 90일 전까지고요. 계략적 사항은 매년 2월 말까지입니다. 관보, 일간신문, 방송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됩니다. 저는 4월달에 시험 합격했는데 10회 때 옛날에는 4월달도 보고 5월달도 보고 9월달에도 보고 막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측된 삶을 살 수 없잖아요. 공부를 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은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보는 걸로 내부적으로 확정돼 있어요. 매년. 자, 응시 수수료 반환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보려면 수수료 내야 되고요. 시험 보러 안 가면 돌려주는데 과온합하면 전부 다 돌려줍니다. 과온합이 뭡니까? 모르고 초과해서 낸 경우는 다 돌려준다. 과온합한 경우 전부 다 돌려준다. 28,000원이죠, 수수료가. 응시 수수료가. 그러면 두 번 냈으면 한 번 낸 거 돌려준다. 시험 시행기간에 기책 사유로 시험 못 본 경우도 다 돌려준다. 이런 경우는 없었지만 옛날에는 처음에 초창기 때는 코로나 걸리면 시험 못 봤어요.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소송해가지고 코로나 걸려도 시험 볼 수 있는 걸로 바뀌었어요.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취소하면 다 돌려줍니다. 원서 접수가 아마 8월 초에 해요. 8월 초에. 5일 동안 접수하는데 만약에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접수하면 첫날 접수했다 마지막 날 취소하면 다 돌려준다고요. 근데 6일 그 다음 날부터는 접수 마감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하면 60% 돌려주고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50% 돌려준다. 이게 어디에 있겠어요? 숫자 7일하고 10일에 있겠죠. 숫자 7일이 암기 프린트 39번에 동그라미 8번. 39번에 동그라미 8번. 숫자는 암기해야 된다 했습니다. 숫자는. 자, 합격자 결정입니다. 합격자 결정. 1차는 무조건 절대평가 60점만 넘으면 됩니다. 과락 없이. 40점 밑으로 과락 없이 평균 60점. 제가 공부 엄청 실력이 있는데 떨어진 분 봤거든요. 아마 시험을 보면은 처음에 학개론, 민법 이렇게 나올 거예요. 순서. 그렇죠. 모의고사 보면. 학개론을 먼저 보는데 그분은 민법을 너무 잘했어요. 법대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스터디 해가지고 남자분이 있는데 같이 여자분들 막 가르쳐주고 그랬어요. 공부. 그러니까 자기 고득점 받았는 거 자랑시키려고 민법은 100점 받았어요. 근데 학개론 과락 나와서 떨어졌어요. 민법만 잡고 앉았다가 학개론 할 시간이 없어서 떨어졌고, 또 제가 아는 선생님이 저 남양주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인데 떨어졌는데 그 수학 때문에 떨어졌어요. 그분은 또. 수학이 재밌어가지고 맨날 계산하는 문제 또 해보고 하다가 민법 못 풀어가 떨어졌다고요. 학교는 계산 문제 다 맞추고 떨어졌어요. 시간 안배를 해야 되는데 재밌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것만 계산하고 앉았다가 떨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시간 60점 받으면 되는 시험이지 이게 100점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 안배를 잘해야 된다고. 제 생각에는 80문제를 보면 80문제 한 번에 OMR 카드 마킹 하려면 힘들어요. 10분 만에 갑자기 하라고 하면 막 손 떨리고 갑자기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시험 볼 때 그냥 1번 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체크했어. 나중에 지금 모르는 게 나중에 알아지냐고. 그냥 한 문제 풀고 한 문제 체크하는 게 저는 맞더라고, 저한테. 그게 힘들면 최소한 40문제 풀어놓고 마킹 해놓고 그 다음 과목 하는 게 좋아요. 옛날에 제가 시험 볼 때는 2차는 그냥 한 번에 다 봤어. 120문제를 한 번에. 그 120문제 10분 남았다니까 마킹 못 하더라고. 들들들 떨려가지고 갑자기 불안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옛날 제가 할 때만 해도 마킹하는 거 다 지금 요즘은 점만 탁 찍으면 되는 것도 있죠. 그때는 막 손 떨려가지고 들들들 여자분이 막 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꼭 잡아줬어요. 옛날에는 꼭 잡아줘도 가만히 있었는데 요즘 잘못 잡아줬다가는 감옥 갈 수도 있어. 그냥 떨든 말든 내버려 둬야 돼. 요즘 잡아줄 수도 없어요. 실제 마킹을 해보니까 5개 단위로 네. 외우기도 쉽고 2, 3, 4, 5, 8 이렇게 5개 단위로 이렇게 넘어가니까 편하던데. 뭐, 그럼 편할 대로 하세요. 저는 또 그렇게 하다 또 하나 잘못해버리면 그거 하니까 그냥 한 문제 풀고 바로바로 했어요. 최소한 5문제 하고 하든지 아니면 한 번에 80문제 다 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 이거는 위험해요. 갑자기 10분 남았다. 감독관에 따라서 어떤 분은 그게 다 다른데요. 제가 할 때는 그냥 10분 남았다부터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또 감독관이 계속 이야기해 줄까요? 묻더라고요. 예 하더라고 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9분 남았습니다. 8분 남았습니다. 7분 남았습니다. 6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하니까 막 한 분 수험생하면 막 소리 지르다가 조용히 그만해 막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러더라고요. 예민해가지고. 그러니까 마킹을 한 번에 80문제 다 하려고는 하지 말라고요. 가급적이면. 좀 위험해요. 그거는. 2차도 절대평가가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2차는 상대평가를 하거나 또는 최소 선발 인원이나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올해는 어쨌든 절대평가의 1, 2차다. 상대평가는 옛날에 9회 때까지는 상대평가 했어요. 9회 때까지. 1997년까지 상대평가를 했다고요. 저는 상대평가 할 때 8회 때 상대평가, 제가 8회 때 처음 시험 봤는데 8회 때는 아예 한자로 나왔어요. 문제 자체가 한자였어요. 한자. 한자가 익숙하지 않아가 읽는 데만 해도 저는 학교 들어가기 전에 시골에서 천자문 다 떼고 할아버지가 서당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익숙하지가 않아서 힘들더라고.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또 8회 때는 공법이 1차 과목이었어요. 공법이. 9회 때부터 2차 과목으로 바뀐 거예요. 공법이. 그 상대평가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럼 그냥 무조건 상대평가하는 게 아니라 상대평가를 하면 미리 말하는 거예요. 시험 공고 나올 때 상대평가한다. 최소한 한 3년 전에는 미리 알려줍니다. 3년 후부터는 이제 상대평가로 바뀐다. 이런 식으로. 올해 최소 10,000명은 뽑는다.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자격증 교부. 요거는 시험에 출제되는데 합격자 공고로부터 1개월 이내인데 시험에 2개월 이내 이런 식으로 X 출제됐습니다. 숫자니까 단순히 암기죠. 자, 그 다음에 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자격증 따놓고 보조원으로 취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죠. 고용 신고를 하면 다 들통난다 했죠.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면 다 뜨더라고. 제가 보니까 몇 년도 몇 회 시험에 합격했다 이게 다 떠요. 전산에 그 공무원이 보고 있는 세올이라는 전산망이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등록을 해봤거든요. 전도 세올이라는 이게 공무원 아이디 패스워드로만 로그인이 가능한 전산망이 있어요. 세올이라는 거. 여기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2개월 이내가 아니라 1개월 이내에 자격증 교부합니다. 1개월은 암기 프린트 44번. 44번이 아니고 1개월이 45번. 45번에 1번에 있네요. 45번에 1번. 자격증 재교부는 교부한 시도의사입니다. 교부한 시도의사. 만약에 여러분이 서울특별시장한테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인천광역시 금단 신도시에서 중개업을 하다가 자격증 분실했어요. 어디로 재발급 받으러 와야 돼요? 서울시장한테. 받은 사람한테, 처음 준 사람한테 와야 된다고요. 분실한 장소에 있는, 인천서 분실했다고 인천시장한테 재교부 신청하는 게 아니고, 재교부 수수료는 지자체 조례가 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처음에 교부할 때는 수수료 안 내는데, 재교부할 때는 수수료 낸다. 우리 암기 프린트 52번. 암기 프린트 52번에 동그라미 2번하고 동그라미 7번. 암기 프린트 52번에 동그라미 2번하고 동그라미 7번. 처음에 교부할 때는 공짜로 주는데 합격하면 공짜로 자격증 주는데 재교부할 때는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그 작년에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이게 사진이 자격증에 사진 붙이거든요. 사진이 응시 원서에 붙인 사진 그게 그대로 자격증이 붙어 나와요. 근데 그 사진을 바꾸려고 하니까 재교부 받으세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예, 재교부 해주세요 하니까 수수료 내세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쁜 사진 붙이시라고 처음부터. 제가 자격증을 받을 때에는 그게 사진 들고 가면 그 압인 찍어줬어요. 사진 위에다 막 도장 찍어가지고 이렇게 줬거든요. 제가 받을 때는. 근데 요즘은 아예 전산으로 그냥 사진이 자동으로 인쇄되어 있더라고요. 스캔 떠가지고. 자격증 양도 대여 금지입니다. 빌려주서도 안 되고 빌려서도 안 됩니다.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해도 안 됩니다.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1년에 1,000만 원이고요. 빌려준 사람 자격 취소고요. 빌린 사람도 1년 이하 이전액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이 빌리는 걸 소개하는 사람도 똑같죠. 처벌 규정이. 양도 대여를 알선하는 자도 1년 이하 이전액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에는 강의 노트에는 그거 있죠. 양도 대여 알선하는 자도 소개하는 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유사명칭 사용 금지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유사한 명칭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대표를 가리키는 명칭은 쓰면 안 된다. 자격증 없는 사람은 대표, 회장, 사장, 소장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유사명칭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교육제도 요거는 104페이지에 있는데 우리 교재에는 지금 암기 프린터는 53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53번 요거 보시면 돼요. 교재 안 봐도 53번에 보면 53번 그림 그대로예요. 교육제도가 5개 교육이 있습니다. 5개 교육이 있는데 가운데 요 3개가 사전 교육입니다. 미리 받아야 되는 교육입니다. 연수 교육하고 거래사고 예방 교육은 사후 교육입니다.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받는 교육이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공인중개사니까 사실상 교육받는 게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가지고 개업을 하거나 취직하려고 하면 실무교육을 미리 받아야 됩니다. 자격증 따가지고 개업하거나 취직하려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자격증 없이 취직하려면 직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보조원의 경우. 그 다음에 현업에 종사하는 소속공개사나 개업공개사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매수신청대리 하려면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을 또 받아야 되고, 그리고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개업공개사 등에 대해서 실시한다. 암기 프린트 53번 그대로니까 그냥 암기 프린트 53번 보세요. 자,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고요. 실무교육, 중개실무교육도 시도지사고요. 거래사고 예방교육,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입니다. 자, 그러면 5가지 교육 중에서 시도지사가 실시할 수 없는 교육은 하면 딱 하나가 있는데 뭡니까?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이죠.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요것만 시도지사가 못한다고요. 거래사고도 시도지사 있잖아요.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요거 시험에 나왔는데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됩니다.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하면 X입니다. 시도지사가 실시할 수 없는 것은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입니다. 자, 교육 대상자입니다. 자, 중개실무교육은 취직할 사람, 개업할 사람이 받는 거고요. 직무교육은 자격증 없이 보조원 될 자, 이렇게 될 자라고 되어 있는 건 미리 받아야 되는 사전교육이라고요.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매수신청대리 할 개업공개사가 받는데 법인인 경우 대표자만 받습니다. 중개실무교육의 경우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다 받는데 반해서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오직 법인의 경우 대표자만 받습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개업공개사 등, 연수교육은 개공, 소공이 교육 대상입니다. 개공은 개업공개사 줄임말, 소공은 소속공개사 줄임말입니다. 자, 교육 내용 중에서 직업윤리가
교육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은 하면 뭡니까? 직업윤리가 4개, 5개 중에서 직업윤리가 교육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은 답이 거래사고 예방교육이고요. 그 다음에 중개실무교육은 법률지식이고 매수신청들이 직무교육은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입니다. 시험에 연수교육하고 중개실무교육 차이점 문제 냈습니다. 이거 반대로 바꾸면 안 된다고. 연수교육에 법률지식이 들어가면 안 되고 중개실무교육에 법제도의 변경사항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저는 이 5개 교육 강사를 다 해봤습니다. 지금 실무교육하고 제가 연수교육 강사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제 실무교육은 거의 끝물이고 이번에 다음 주에 실무교육 한번 제가 서울에서 하고 연수교육이 이제 연수교육이 많아요. 2년마다 한 번씩 받으니까 연수교육은. 교육제도 시험에 한 문제 시험에 꼭 나옵니다. 교육. 암기 프린트 53번에 있는 거 기억해야 되고요. 자, 교육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건 뭡니까? 교육 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은 네, 거래사고 예방교육만 교육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짧은 거부터 보면은 가장 짧은 게 직무교육 3시간 이상 4시간이야. 그 다음에 연수교육 12시간 이상 16시간이야. 중개실무교육 28시간 32시간. 매수신청들이 32에서 44시간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 사정교육의 유효기간은 전부 1년이에요. 1년.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되고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사정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이라고. 그럼 여러분들 합격하고 나면 제가 교육을 해보면 11월 달에 합격자 발표하면 거의 12월 초나 11월 말에 발표하거든요. 그러면 전부 12월 달에 교육 다 받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 못해가지고 다시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하고요.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통지합니다. 교육 안 받으면 처벌받는 것은 연수교육 하나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나머지는 교육 안 받아도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처벌 규정은 없는 대신에 개업을 하거나 취직을 못하는 거죠. 교육을 안 받으면. 물론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고요. 자, 오늘 했던 게 시험에 4문제는 나오네요. 용어정의 중개사물이 가장 어렵습니다. 관념적인 거니까. 그냥 건축물이라고 해서 중개사물 된다 안 된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죠. 국가소유 건축물. 근데 그런 게 법조문에 없다고. 그래서 해석상 문제니까 좀 어려워요. 용어정의 중개사물 각각 한 문제 나오는데 공인중개사 제도와 교육제도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법조문에 있는 그대로 그냥 보시면 되죠. 그래서 오늘 하는 게 4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다음 주에 할 내용부터가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다음 주, 여기서 등록 기준, 등록 절차 거의 2문제, 결격사유 1문제, 중개사무소 1문제, 법인의 겸업 1문제, 고용인 1문제, 인장등록, 휴폐업 거의 8문제 정도. 이제 다음 주부터 한 4주 연속 거의 8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중요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실무 들어가기 전까지가 중요하다고, 다음 주부터가.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